안녕하세요. 어쨌든 경제 김주영입니다. 이번 주 어쨌든 경제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CEO들의 초대석 코너를 모아봤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어쨌든 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 CEO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경제 방송들이 이제 주식이나 산업 측면에서만 이제 미국, 트럼프 이런 상황들을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국 투자 이민 이런 측면에서 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일단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대로 제 옆에 지금 이민법인 대항의 김지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이민 그러면은 옛날에 저희가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좀 잘 살아보자 네. 이런 개념으로 미국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이민을 많이 가시나요? 지금도 많이 가십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한국이 못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서 가시고 계세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자녀 교육, 네.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노후 생활, 네. 그다음 증여 문제 네. 이런 문제로 많이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옛날의 이민 트렌드와 지금의 이민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주로 한 이민 카테고리에 치우쳤다라고 하면 네. 현재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민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신청해서 가는 이민법도 있고요. 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신청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동력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자산이 좀 많으셔서 투자 이민으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으신데 네. 지금 현재는 고루고루 다 지원자들이 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뭐 유학생도 쫓아내고 네. 이민도 규제도 좀 강화를 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미국 이민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적 변화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신 얘기인데요. 네. 이민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정당하게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네. 계속 과거와 같이 진행이 되되 과정이 과거와는 다르게 네. 좀 많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위 분들 보면 이제 투자 이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개념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투자 이민의 개념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투자 이민은 이제 취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US 달러 80만 불이죠. 네. 이 부분을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80만 달러면은 이민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그렇지만 그 네. 자금은 합법적인 자금이어야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최근에 그 네.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은 네. 골드 비자라 그러나요? 네. 그 거액을 투자하면 뭐 그냥 바로 그냥 영주권 주겠다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골드 비자는 언급이 되고 있으나 현실까지 실행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역시 골드 비자 역시 시행이 되려면 네. 의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성은 매우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고액의 투자를 통한 영주권을 막 준다. 네. 이런 건 일단 발언은 했지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네. 현재까지는 80만 달러로 우리가 투자하면은 네. 이민을 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 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사실상 제일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데 미국의 그 거대한 나라에 네. 투자국으로서는 한국이 1위인데 네. 거기에 공장 짓고 뭘 하려면 한국 대기업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취업 비자 같은 거는 또 미국에서 잘 발급을 안 해준다고 또 그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FTA 협정을 할 때 이러한 조항을 넣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고 사인이 된 이래로 사실 많은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세요. 그 E4 비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력들을 데려가서 그 현지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 한국인 전용 기업 취업 비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현지에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취업 비자를 계속 안 내주면 이 부분에서 사실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증권방송, 경제방송에서도 맨날 그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 기업 직원들이 못 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장의 그 상황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은 잘 이제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저희 회사가 개인적으로 사실 E4 비자 입법 과정을 지금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의 하원 의원들한테도 알리고 저희의 정치계에서도 알리고 이런 활동은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 직원들이 실제 투자를 했는데 직원들이 못 가서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많이 이제 협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요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현재 일자리를 뺏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빨리 공장을 셋업을 해서 그다음에 고용 창출 나오게 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국 간에 조금 의견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리고 그 차이를 줄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걸로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분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 보면은 미국에 또 유학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나오는 뉴스 보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막 유학생 쫓아내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유학 비자나 유학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다만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뭐 80% 정도 준비해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실 수 있으시니까 서류 자체를 상당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달라진 부분은 이제 SNS 검열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SNS 관리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뭐 서류도 서류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류도 뭐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미국 정부에서 워낙 지금 이민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제 추방도 하고 뭐 그 정치적인 건 발언 유무 이런 것도 이제 SNS 체크를 하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그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OECD 이제 국가 중에 한국이 사실은 이민자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또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노동자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경제에서는 이게 호재 요소로도 또 작용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국내 인력들 자체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인구 감소, 그다음에 실질 노동력 감소 이런 거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역이민이라고 표현된다.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환경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슈이긴 하나 지금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걸 유지해서는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양질의 이민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사실 많은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선진국의 이민 프로그램도 이민법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경제 차제에 맞는 이민을 받아들여야지만 제가 봤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 업무나 뭐 서비스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상 저희가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활발하진 않습니다. 네. 한국의 투자 이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사업 이민 쪽으로는 저희가 시작은 이미 했어요. 네. 네.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회사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네. 건데 그러면은 미국 쪽 그 말고 네. 다른 나라 쪽도 연관지어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 건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한다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각 식민국의 이민법이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다른 연연방 국가들은 굉장히 이민에 지금 문을 닫은 입장이에요. 네. 중국이라는 국가 때문에. 네. 그래서 기회가 많이 적고요. 다만 이제 상속, 증여 이슈에 관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국가들인 경우는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커스터마이즈해서 네.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지선 대표님은 네. 저는 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남성 CEO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여성 CEO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가 네. 여기 이민법인 기업을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의 학생이었었죠, 유학생. 네.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가셨을 때 네, 네. 그 제가 영주권이 있었더라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직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이제 오너는 아니지만 책임자로서 회사 또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제가 제 사업을 해서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한 17년? 17년? 네,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되게 오래전에 창업을 하셨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셨을 때 네. 거기서 겪은 서름을 겪고 네. 이걸 어떻게 잘 뭐 서름까지는 아니고요. 네,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학생으로서 충실해서 그런 걸 겪은 그런 시기는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네. 나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 결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귀국 이후에 관련 업종에서 먼저 경력을 좀 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17년 전에 하셨다. 17년 전에.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계속 네. 시켜 오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 기간 동안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건 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또 가장- 가장 보람된 거는 뭐였는지 그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트럼프 일기 때였어요. 트럼프 일기 때? 네. 몇 년 전이 4년 전이네. 그렇죠. 4년. 예, 예. 그때 모든 단계를 승인받은 정상적인 비자를 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을 안 해주고 전 단계로 다 돌려보냈던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네. 말한 뭐 APTP라고 네. 전문 용어를 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도산한 회사들도 많았고 네. 돌아가신 CEO 분들도 계셨고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리고 네. 또 업계에도 또 더 이상 깔아앉지 않게 네. 만들어 놓고 네. 제가 미국 이민국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네, 네. 해가지고 네. 승소를 하신 분이네.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들었지만 네.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힘들었지만 결국 승소해서 회복을 시킨 게 또 가장 보람된 그렇죠. 일. 네. 가장 어려운 일인 만큼 네. 보람도 컸고 네. 또 고객분들도 감사해 하시는 부분이 네. 어마어마하게 크셨고요. 야, 네. 트럼프 1기 정부 때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셨으면 네.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초입인데 네. 약간 불안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근데 지금은 합법적인 이민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크리미널 레코드 범죄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전보다 강하게 보는 거지 네. 정상적인 이민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불법적인 이민 네. 또 그다음에 저런 전쟁 국가에서 오는 난민 이민이라든지 네. 뭐 또 원정 출산 이런 네. 부분에서 파생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이제 미래 사업하고도 연관되지만 아까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 오는 그런 네. 동남아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 이민청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또 살짝 수면 아래 내려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민청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정부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그 부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정치가 분들이 네. 푸셔야 되고 정부가 네.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좀 심각하게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곧 경제 경쟁력이 되는 거고 국가 경쟁력이잖아요. 네. 근데 인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과 조금 깊은 토론을 네.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더 많이 여쭙고 싶은데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대한민국 기업 CEO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시장,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 반도체 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자리에는 앞서 소개 화면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지오 엘리먼트의 신현국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업이나 이제 뭐 경영 얘기 앞서서 먼저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에 미국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공부도 네네. 미국에서 또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에 네네. 끝났기 때문에 네. 나오신 김에 한번 기업인으로서의 총평을 네. 여쭙고 싶어가지고 자,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됐는데 반도체 업종도 또 하고 계시니까 남다르게 또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순방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 내용 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총평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대통령께서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방일, 방미 연달아서 이렇게 네.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럼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 텐데 한미 관계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리 미국과 네. 70년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그 국익을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데 네. 그 상황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침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디 동맹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어떤 그 넣는 것들도 있는데 네.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네. 강국이고 네.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네. 또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충분히 존중받으면서 네. 이렇게 한미 관계가 디벨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 회장께서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 기업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앞으로도 좀 잘 전개되지 않을까.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오 엘리먼트 먼저 좀 궁금하니까 여쭙고 네네. 싶은데 이 시청자분들도 지오 엘리먼트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지오 엘리먼트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지오 엘리멘트는 반도체 관련돼서 부품과 소재를 제조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소재해 있고요. 네. 그리고 약 100여 개의 이러한 10여 개의 네. 이러한 아이템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위 이제 우리 뭐 증권 경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때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제 지오 엘리먼트인데 금방 이제 10개 제품 정도로 생산한다고 말씀하셨던 네. 거예요. 그럼 주력 산업이 다 네. 반도체 부품 뭐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어떤지 그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10여 개 이러한 아이템 중에서 네. 조금 그 대표적으로 주력 산업이라 하면은 네. 저희가 소부장 중에 네. 소재, 부품, 장비, 장치 이렇게 네. 나누는데요. 저희는 소재와 네. 부품을 다루는 게 주력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요. 네. 소재에 있어서는 금속 그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건가요? 저기 써 있네요. 네네, 타겟이라고. 네. 금속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그 원소재를 네. 생산하는 이러한 기업이고요. 네. 유일하게 그 국내에서 12인치 생산 라인에 네. 국산화를 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국내 그 국산화 기업으로서는요, 네. 유일한 기업이고 또 다른 그 주요 아이템으로서는 네. 저희가 그 부품 중에서는 캐니스터와 네. 레벨 센서라는 이러한 제품이 네. 주력 아이템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조금 생소하시죠? 예.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 저도 사실 네. 저도 뭐 방송 쪽 이제 기자 뭐 경제 기자 오래 생활을 했지만 이 반도체 부품 소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국산화 그 부품들을 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네,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의 시장을 점유를 거의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중에 그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의 기술은 네. 세계의 선진 기업을 저희 회사가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네. 대외적으로도 한 50여 군데의 기업들과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50여 군데의 연구기관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와 네. 그리고 이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약 9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네요. 국내에서 90%하고 해외 쪽에서도 여러 바이오 국가 뭐 기업들을 상대하신다면. 네, 사실은 엄청난 이러한 그 점유율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아직은 이제 시장이 네.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기보다 네. 이제 조금 더 진입해서 네. 조금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 회장님께서 직접 표현해 주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 업종으로 속하는 기업이 이제 지오 엘리먼트인데 지오 엘리먼트가 코스닥에 상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증시를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해서 좀 주가가 연초보다는 많이 지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오 엘리먼트도 이 분위기를 이렇게 타고 있는지 어떤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대화할 때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네. 제가 그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네.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셈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 2,400에서 2,700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 네. 저희 회사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증시는 이게 단이 올라가서 박스권이 이제 3,200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지오 엘리먼트 주가는 그만큼까지 상승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참 그 주주님들께 네.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나 회사의 밸류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그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지속해서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가는 네. 언젠가 네. 제대로 반영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3,000선에 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곧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의 문제지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신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그 주가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와 같이 동등돼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실 때는. 네. 제가 IR을 조금 소홀히 했나요? 그거보다 네.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 국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세 상승 국면 이렇게 사이클을 갈 때 대부분 보면은 대형주부터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가는데 네.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중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이클을 못 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회사가 중소형주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그 주식시장 참여하는 투자자님들이 네. 회사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요? 자, 근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회장님 프로필 양력을 보니까 중앙대 총동문회장이라는 그 또 현 그 직함을 갖고 계시던데 네. 그러면 지금 신정부 출범으로 해서 이런 주가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도 다른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 영향 안 받았나요?
예,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적으로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다면은 네. 대통령께서 저희 네. 출신이시기 때문에 동문회장이고 그러니까 테마주로도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 어떤 테마를 보고서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만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2,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 발표한 당일날 주가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갔었고 네. 주식 거래량도 하여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것은 회사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님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주식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지오 엘리먼트 우리 신영국 회장님 이제 출연하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코스닥 전체 시장과는 조금은 그래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시장 아까 그 박스권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네.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움직임이 조금 연동되는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네. 차트상으로 볼 때. 네네. 근데 업종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반도체 부품 업종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차트상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시면서 그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 주식 자체가 중소형주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이렇게 주식 사이클 자체가 대형주부터 이렇게 먼저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은 실적과 그리고 네. 미래 가치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이 좀 마른데요.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오엘리멘트 주식은 아무래도 실적이 회사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익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그 투자자님들께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소개를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2대1 방송 어쨌든 경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자, 그러면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여러 가지 M&A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오 어플라이언스를 인수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시중에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지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또 상장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언제 상장해서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네. 2, 3년 후에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라는 회사는 생활 가전과 관련된 이러한 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에 보니까 네. 지오 어플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반도체 소부장하고도 연결되는 이러한 네.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업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네. 지금 이제 경영 정상화가 네. 올 4월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네. 2026년에도 이렇게 이런 그 매출 확장과 그리고 경영 정상화가 지속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서 2, 3년 내로 상장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지오 어플라이언스 관련해서도 이제 상장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은 이제 기업 여쭤보는 건 잠깐 뒤로 하면서 창업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오너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기업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업은 왜 언제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프로필을 보니까 박사까지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네네. 그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창업을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 질문은 이제 그 오늘뿐 아니라 네.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네. 제가 유학할 당시에 보통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으면 네. 대학이나 연구소로 가죠. 네. 근데
유학 시절 어느 학회를 참석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그 베이브리지라고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차들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네. 1985년도인데 네.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차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강남대로에 꽉 차듯이 네. 그런 차들이 다니는 걸 네. 보고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경제 대국이 부러웠었고 네. 나도 그러면은 방향이 네. 그 꿈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학자의 길보다 어떤 경제인의 길을 한번 가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 지도 교수하고 얘기한 결과 다행스럽게 또 당시에 제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장학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조금 여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마치 이렇게 지금 창업보다 과거 첫 번째 회사에 창업했던 그런 아이템의 그 논문 제목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가게 됐는데 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게 딱 창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 발전된 선진국을 보고 네. 대한민국도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과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이제 네. 귀국하신 이후에 첫 직장이 이제 삼성전자였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다 보니까 진짜 창업해야겠다. 네. 네. 이 생각을 하셔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 자, 근데 창업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게 뭐 바로 뭐 다 잘 되고 뭐 바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창업 그렇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겪으실 텐데 그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또 이제 그 어려움들은 또 극복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전혀 후회를 안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거고요. 간간히 조금 이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 안사람하고 네. 산책을 하는 도중에 네. 나는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 하면 네. 다시 태어나도 네. 난 창업을 하고 싶다. 네. 학자의 길이 아니라 네.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열망이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 창업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어려움 뭐 이런 거 있었냐고 네. 여쭤보셨는데 어려움도 그렇게 많이 생각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꼭 꼬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네. 제가 첫 번째 상업본 회사를 네. 어느 그 시점에 매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의 딜이었는데 네. 이제 그 수천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흥분은 됐죠. 돈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러나 그 매각하는 순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회사에 대해서 네. 매각을 했다. 네.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그 아쉬움과 아픔으로 남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오 엘리먼트는 어떤 기업으로 남고 싶은지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오엘리멘트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기업이고 또한 존중받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존중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러한 기업이 존중받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2부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업 대표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왜 글로벌 큰손들이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화면에서 미리 보신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강남하고 그냥 일부 살짝
살짝 그런 지역 빼고는 사실은 장기간 부동산 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또 한국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떤지 먼저 쭉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좀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금리가 한 6%대 후반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고 뭐 가격 하락폭은 적지만 굉장히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요즘 최근 들어와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상업용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안 좋아서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한 20%대 에 지금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을 최근에 특히 또 관세 영향까지 미치다 보니까 네. 폭풍 속 항해라는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본은 반대로 굉장히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네. 굉장히 순항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는 뭐 한 4%대 성장이지만 고급 주택 시장이 굉장히 네.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민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제 순방을 하고 나서 이제 특히 한일 관계를 보면은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에 또 관심 있으니까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글로벌 큰 손들이 일본에 투자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일본 시장에 왜 이렇게 글로벌 큰 손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거의 일본이 거의 압도적인 1위, 네. 거의 도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 외국인 투자 금액이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제가 보기에는 그 엔저 현상하고 그다음에 낮은 금리, 네. 무엇보다도 그 디플레에서 인플레 시대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하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작년에 한 3,700만 정도가 돼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쿄 부동산 자산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고 특히 미국, 영국, 호주, 중국계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일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현황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최근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그 투자액이 한 698억 달러, 97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32조 원이 그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그 일본에 투자를 했고요. 이 중에 약 10조 원이 그 일본 부동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가 그 중에서 참 도쿄가 약 18조 원 기록해서 약 그 일본 내 투자의 비중이 한 58%를 차지했고 아시아 최고 투자 허브로 부상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주거 시장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요. 한때는 뭐 그 주식계 그 엔비디아처럼 많이 올랐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1억 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약 10억 원 정도 하는 게 한 10년 전에는 한 1%였는데 지금 한 16%가 전부 다 10억 원 이상 정도가 됐고 특히 미나토나 치요다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그 1억 엔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쪽에서는 치요다구 같은 데서는 뭐랄까 어떤 전매 금지, 5년 동안 전매 금지 제한해달라는 협회 요청 같은 게 또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본을 유심히 안 봤다면 사실 놀랄 수도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일본을 늘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큰 손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서 사실 시장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수익도 실제로 거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일본 부동산 시장 아까 지금 왜 투자를 하는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집어주시면은 몇 예.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저하고 지금 한 달러 대비하면 약 150 언저리에 있으니까 네.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가 굉장히 또 그 안정적인 임대 수익. 네. 굉장히 그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공실률 한 3% 내외거든요. 네. 3% 내외고 그다음에 오피스 중소형 꼬마 빌딩 같은 것도 한 4, 5% 정도. 네.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공실률 5%보다 낮은 수준이니까 네. 굉장히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우리 일부에서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거기 투자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도쿄 이런 대도시는 인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 도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굳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한 2에서 2.5 사이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미국이 4.5%, 영국이 4%, 뭐를 보면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하고도 레버리지 이펙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그 어떤 인프라 투자들 많이 늘어나고 호텔 늘어나고 리테일 수요 늘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요즘 도쿄에서는 호텔 업자들이 땅을 워낙 매집해가지고 아예 집 지을 땅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 분께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30년에서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일본 땅값 부동산값 오르냐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2015년부터 거의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서 네. 뭐 빌딩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뭐 주택일 수도 있을 텐데 실제 투자 성과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바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그 국내 자산가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한 한국에서 말하는 꼬마 빌딩 한 100억대 꼬마 빌딩 투자한 사례, 그다음에 또 일부 어떤 대기업 오너께서 펜트하우스 한 사례, 그다음 한 50억대 다가구 주택 한 건물 한 사례, 그다음 여러 또 타워맨션 한 10억 내외부터 좀 약간 올라가는 금액까지 해서 한 사례가 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바로 지금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아직 차익 실현은 안 네, 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분들은 한 최소 5년 이상은 보는 것 같고 최소한. 그래서 왜냐하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 20, 30% 보유하고 있는데도 부담이 별로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의 수치상으로 성과를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고 임대 수익도 괜찮아서 굳이 지금 매도할 상황이 아니라서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특히 또 한국과 달리 네. 그런 관리 개인 자산가들의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또 다시 투자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주제로 일본을 많이 얘기하지 일본을 상대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옮기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뭐 약간 궁금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까? 사실 뭐 한국이나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서울이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일본은 더더욱 이제 넓은 나라니까 어떤 그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항상 그 전문가, 어떤 투자 자문 전문가하고 해야 된다는 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해외 투자이다 보니까 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해외 투자 신고, 대출금, 그러니까 파이낸싱, 네. 그다음에 관리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누군가 좀 체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업체가랑 같이 하게 되면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나중에 엑시트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사기 당하는 사례도 꽤 많이 언론 보도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마시고 네. 실사를 제대로 좀 한 후에 네.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념할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PMC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또 네. 창업하셨고 지금 오너 대표이신데 글로벌 PMC는 어떤 회사이고 이게 해외 부동산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네. 좀 해주시죠. 저희는 2004년 4월에 제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 중에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20년이 넘은 거네요. 21년 차입니다. 21년 아, 차인데 제가 최초의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전문 기업으로 탄생했고 그 당시 상황이 사실은 자산가들이 그걸 마땅히 관리해 줄 만한 회사가 없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해서 굉장히 초반에는 어떤 신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 같은 걸 통해서 신용 보강을 하고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중소형 빌딩 자산 관리하면 글로벌 PMC로 거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거는 건물 관리 회사고 네, 저희 유지 같은 관리 경우는- 회사고. 예, 아니요. 크게 좀 이제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건물 관리하면 그냥 청소 경비 이런 네. 하는 걸로 네. 생각하시는 분이 많긴 자산 관리. 그렇죠. 저희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PM. 네. 그래서 원래 저희는 PM 회사입니다. 자산 관리 회사. 그러면서 저희는 중소형 빌딩이니까 시설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토탈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고요. 그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130개 관리하면서 1위고요. 2017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저희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일본부터 시작해서 지금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관리 회사 그러면서 이제 건물 관리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제 투자에 대한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부동산도 살펴보게 됐고 그쪽까지 시장을 넓히신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일본 시장이 좋으니까 일본 시장을 또 유념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고 이제 성장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없던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제 초창기 영업상에 너희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되는 빌딩을 너희는 관리를 맡겠다가 뭐 어떤 고객의 변호사는 야 그러다가 관리회사한테 뺏길 수도 있다. 힘들어도 직접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걸 아까처럼 저희는 맨 처음 신한은행하고 이제 업무 제휴를 해서 2004년부터 쭉 신한은행 고객들의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서 우리은행, IBK, KB, 뭐 삼성증권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신용 문제를 극복해서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2016년부터 해외 부동산 그 단체 CCM 한국협회 회장을 쭉 역임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국에 사실은 부동산 산업 쪽으로 알차게 성장하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PMC가 그간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요. 한국의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또 글로벌 PMC가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어쨌든 경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 다 자신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평안한 주말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경제 소식과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